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들은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각색되거나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긴 형태로 각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삼동 아파트 괴담이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고 실제 경험담인지 소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되어야만은 이들에게 공포감을 남겼다. 모든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의 블로그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늘 바쁜 직장 생활에 지쳐 침대에 드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사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2003년 어느 날 그녀의 일상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의 역삼동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간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에서 기인한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종종 밤중에 누군가가 현관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곤 했다. 여기가 아닌가 찾아보자. 같은 음성들이 문틈새로 유입되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하지만 점차 소리가 명확해지고 문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항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장시간 녹음을 시작했다. 밤이 되면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아침에 재생해보았다. 녹음된 파일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 외에도 아주 조용한 노크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똑똑똑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했다. 그 여인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음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며칠 후 아파트 복도에서 불길한 피 냄새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리인은 그것이 파이프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사를 결심한 그녀는 마지막 밤에 평소 느꼈던 그 불안한 소리들을 또다시 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그녀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즉시 불을 켜며 소리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도록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언제나처럼 조용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소문을 내며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 이후로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가 그 사건의 기억을 지우고자 역삼동 아파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꺼낼 때마다 그들은 그녀가 무슨 아파트에 대해 얘기하느냐며 의아해했다. 인터넷에서도 그녀가 살던 그 아파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살았던 곳이 그저 현실이 아닌 환영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망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그 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현재까지도 그녀는 그 아파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했으나 모든 기록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믿기 어렵지만 사람들은 역삼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괴담을 들을 때마다 이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한다. 각자 다른 형태로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읽는 이마다 자신만의 공포를 상상하며 밤길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대학생인 주인공 민주는 학교 과제로 인해 밤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대학이 위치한 도시에서 좀 더 저렴하고 조용한 환경을 찾아 들어간 자취방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 방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낡은 나무마루는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민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날도 민준은 과제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방의 유일한 창문은 길가와 맞닿아 있어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곤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였다. 책상에 앉아있던 민준은 문득 자신의 두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실내가 갑자기 한층 더 추워진 느낌이었다. 난방기를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이라 여기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려는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을 텐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반지하의 특성상 문 밖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는 이상한 예감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신경과민으로 넘기려 했다. 다음날 밤 민준의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바빴다. 새벽이 되어서야 여유를 찾은 민주는 긴장을 풀고 침대에 누웠다. 새로운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이번에는 창문 쪽이었다. 반지하는 원래 차가운 공기가 잘 들어오지만 창문을 통해 들리는 소리가 어쩐지 섬뜩했다. 작은 손바닥만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본 민주는 잠시 멈칫하였다. 흐릿한 길거리 조명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불분명한 형체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계속되는 이상한 현상은 민준을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방을 정리하고자 보는 곳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어째서인지 늘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몇 주 후 한밤중에 강력한 노크 소리가 민준을 깨웠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으나 반복되는 노크 소리는 그가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만들었다. 불길한 직감을 피할 수 없어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며 긴장감이 일순간에 폭발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오는 건 웅웅대는 소음뿐이었고 곧바로 통화는 끊기고 말았다. 주변과는 단절된 기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민준은 자취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옷장, 서랍, 심지어 마루 밑까지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벽에 낡은 칠, 밑에서 반쯤 가려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엔 당신도 도망칠 수 없어라는 문구가 희미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모든 상황이 그의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는 이 결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통화 연결음만 울리고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은 이상한 현상에 더욱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취방을 옮기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이사를 앞둔 마지막 밤, 그는 꿈속에서 낯선 모습의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말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후 민준은 그 무서운 자취방을 떠났고 모든 불길한 기억을 남기고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에 시달려야만 했다. 문득문득 그 반지하의 방에서 맞이한 무언가에 충격이 갑작스레 떠오를 때면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곤 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가끔씩 수화기를 들고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전화를 건다. 아마 아직도 거기엔 귀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젊은 남성 지훈이의 경험담에서 시작된다. 지훈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평소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 지하철이었다. 몇몇 승객들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피곤한 기색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훈은 빈자리를 찾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달리는 지하철의 리듬이 점점 그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다. 순간 가볍게 졸음을 밀쳐낸 그는 주변을 크게 둘러보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그는 자신이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옷은 낡고 다 헤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그녀의 손은 한쪽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없었던 듯한 상처들이 잔뜩 나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긁힌 듯 무언가 단순한 부주의로 생길 만한 상처가 아니었다. 지훈은 그 돌아서면 되돌아올 것 같은 기묘한 불안감을 억누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지훈은 그 여자가 그저 잠들어 있었던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로 했다. 지훈은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이내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지훈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 더 이상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주변은 점점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갔다. 그는 점차 불안감이 커지자 발을 움직여 다른 칸으로 옮기려 했다.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와 다음 역으로 다가가자 지훈은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드디어 역에 도착했지만 지하철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열릴 듯 한데 끝내 열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왠지 모를 공포감에 휩싸인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웃고 있었고 몇몇은 무표정으로 그리고 몇몇은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문득 그 여자 또한 지훈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훈은 그게 악몽의 시작이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텅 빈 공간처럼 한없이 어두워서 그를 빨아들일 듯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무너져 내리는 듯 점점 크게 변해갔고 문득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지훈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을 움켜쥐며 되돌아 뛰었다. 뒤돌아본 지훈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마지막 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철이 멈추며 문이 드디어 열렸고 그는 간신히 몸을 던지듯이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추위가 가득한 새벽 공기가 그를 얼리려 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숨을 추스르고 뒤돌아보았을 때 지하철은 아무 일 없듯 아무도 없는 채로 문이 닫혀 먼 길을 떠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지훈은 한동안 늦은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는 것을 꺼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일은 그저 꿈 같은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늦은 밤 그 지하철을 타야 할 때마다 그 여자와 승객들의 섬뜩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지하철에서 내리곤 했다. 시간이 지나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직도 지훈에겐 그 진실이 몹시 두려웠다.